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또 흔들립니다. 원래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은 가격은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흔들릴 때 마음이 편치가 않죠. 흔들릴 때 아유, 올 게 왔구나,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치 않은데요. 흔들리는 시장, 네, 정말 비중 확대의 기회인가라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는데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께서 오늘 답을 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흔들리는 장이 이번뿐만 아니죠. 엄청나게 올해도 사실은 주가가 엄청 올랐지만 중간중간에 큰 흔들림이 있었고요. 지금도 변동성이 커지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고점이라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에 신경을 쓰고 시장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가 있나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일단 셧다운 종료됐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 한 가지는 사라진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미국 증시 10월 말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네. 그 이후 이제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고 11월 달 눈여겨봐야 되는 호재들은 상당히 다분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그중에서도 실적,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높인다고 하면 9월 말 대비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EPS 예상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을 베이스로 한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나올 만한 뉴스는 미국과 인도 간의 또 무역 합의가 임박한 부분들 아마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요인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을 했는데 저는 큰 의미는 두지는 않거든요. 네. 어차피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이 관련된 경제지표 조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셧다운이 종료된다고 해서 바로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늦춰질 여지는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자꾸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고용지표, 관련된 지표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12월 달에 연중 기대감이 낮아지고 후퇴될 이런 수 거잖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셧다운 기간 동안에 발표됐던 민간 조사 기관들의 노동 관련된 지표를 보면 연준은 12월 달에 25pp가 아니라 50pp 인하를 해도 될 정도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 역시 동일한 트렌드를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의 국내 증시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주식을 사시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시는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이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급락에 비하면 그래도 변동성이 적지만 그래도 주가가 2% 이상 빠지니까 종목별로는 하이닉스는 5% 빠지네요. 불안할 수 있는데 혹시 비중 확대의 기회로 보셨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셧다운 끝났고 이제 금리 경로가 연말에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일 텐데 12월에 지금처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걸로 보시나 보죠, 문 의원님은? 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은 물가가 아니라 고용입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3개월 평균 고용 추세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평균적인 추세가 12만 명이었는데 8월 기준으로는 이게 2만 9천 명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제기했던 거고 지금 셧다운 기간 동안에 민간 기관들이 발표했던 노동 관련된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ADP 민간 고용 이거 같은 경우에도 3개월 평균으로 보면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저조하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편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초 이후에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10월 달에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이제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 또 연준 데이터이긴 하는데 시카고 연은에서도 실업률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10월 달 실업률 수치가 전월보다 올라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지표도 확인하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5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
지표들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발표될 9월과 10월 고용 지표는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12월 달에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있는 건데요. 인하의 그 명분들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나 우리나 로테이션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이제 워낙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것이 중소형주로의 코스닥으로의 약간 순환매, 또 미국도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뭐 전통주나 뭐 금융주 뭐 이런 쪽에 섹터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인지, 추세를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매 차원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증시, 특히 IT 관련된 우리가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네. AI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요. 철저하게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주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AI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3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IT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전년 동기 대비 추정치가 20.6% 증가였는데 지금 이 숫자가 26.5%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올해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추정했던 것보다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트렌드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주도 섹터 IT라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이제 미국의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할 때 약간 차별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3분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적은 단연코 IT가 좋지만 3분기 때부터는 지금 유틸리티, 금융, 소재 그러니까 네. 시크릿컬 업종 실적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바로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안 해드리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당연히 IT를 중심으로 하되 시크릿컬 업종들이 그나마 미국 증시에서 네. 실적을 베이스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의 실적이고요. 좀 확산될 수 있는 거군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죠. 기본적으로 기술주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들을 씻어내고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섹터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이제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AI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는 여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조금 뭐 집중화 내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까? 일단 사실 뭐 노이즈 같은 거는 뭐 계속 좀 나오고 있고 특별히 많은 이제 소위 이제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가 쩐의 전쟁이다 이러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딸리나 조금 우려도 좀 있고 이렇거든요. 기술주들 AI를 보면서 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AI 버블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예.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인터넷 혁명 이게 18년 정도 지속이 됐고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에는 15년 정도 지속이 됐죠. 그래서 지금 22년 11월 달 오픈 AI가 챗 GPT 출시하면서 지금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기껏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년 정도는 더 지속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사실 AI에 투자를 할 때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방향이었던 거고 그나마 하드웨어 쪽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 주축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이 AMD 같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도 올해 상당히 돋보였던 흐름이죠. 그래서 이 기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메타 얘기해 주셨지만 AI 생태계를 단계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AI 클라우드 반도체 모델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 단계이지만 이게 궁극적인 단계 3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3개입니다. 오픈 AI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그래서 저는 지금 메타 플랫폼스의 자본 지출이 계속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AI 생태계의 모든 수혜는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3개 기업들이 가지고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은 AI가
버블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방송에서나 사석에서나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AI의 거품론 나올 때마다 거품인 것 같은데 빠질 때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픈 AI가 상장할 때쯤이 이제 버블이 정점에 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버블이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사라질 때가 버블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우리가 이게 짧은 기간에 그런 게 오지 않을 걸로 보시는군요. 그런 징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아마 AI 혁명이 끝나는 시점을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주변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쉽게 볼 수 있는 그 시점. 아마 그게 AI 혁명이 끝나는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 트렌드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의 챗 GPT 나오면서 생성형 AI였고요. 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AI, 그러니까 이미지, 동영상, 음성 AI가 발전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웹 에이전트, 그러니까 웹 작업을 대신 해주는 단계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단계는 총 2가지 단계인데 28년도 정도 되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비서를 수행해주는 역할. 궁극적으로 2030년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피지컬 AI, 가상 공간에 있던 게 현실 공간으로 옮겨오는데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 항상 생각을 할 때는 AI 생태계,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AI 산업 트렌드를 놓고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뭐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 AI 관련된 종목들 주가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산업의 흐름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네. 주가, 산업의 흐름은 오늘 내일이 달라지지 않고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주가는 이제 오늘 내일 다음 주 이번 주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마음이 이제 많이 뺏기는 건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4분기에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지금의 조정을 거치고 강세 분위기로 간다고 보시는 것인지 또 좀 생각해야 될, 앞으로 체크해야 될 변수는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위험 자산 선호하는 심리는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제가 11월 달에는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제가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번 달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미국이 중국 상대로 고율 관세, 유예를 만료해주는 기간을 앞두고 이거를 1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 10월까지는 미중 간의 관계가 긴장이 더 커질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보증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 올해 하반기 상단을 7,300 정도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 올해 10월 정도 되면 한 7,200 전후에서 좀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코스피 지수 당연히 4,000선 지켜주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올해 한 4,200선 전후에서 끝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P가 간밤에 6,7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7,000선 위쪽으로 보셨고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은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럼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사실 우리 시장이 올해 성과가 제일 좋았잖아요. 그죠? 미국보다 훨씬 좋았는데, 우리 시장도 이제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은 좀 있어요. 네. 밸류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우리 증시 흐름들은, 올 연말 내년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동을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게 선행돼야 될까요? 예. 한국은 올해 올라왔던 그 배경이 경기 이익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장세예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운이 좋아서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에 연동해서 올라온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실 만한 지표는 한국의 월간으로 발표되는 수출 증가율,
특히 반도체 품목에 대한 이게 10월 기준으로 지금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증시 무너지지 않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미국, 한국 동반해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좀 국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대상들은 저는 2차 전지 그리고 금융과 지주사 그리고 반도체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오히려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AI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북미양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앞으로 캐즘에 대한 우려들도 사그러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삼성 SDI 같은 것들 좋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좋은 흐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된 대상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는 28년도 이전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는 쪽에 저도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정말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섹터에 관한 얘기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에 관한 질문이 없을 수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가자고 하셨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둘 다 좋아지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그 말은 HBM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D램의 캐파가 늘어나고 D램 가격이 오르면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인가요? 네, 뭐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에 전적으로 HBM을 납품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이긴 네. 하는데 사실 올해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그 축을 보면 외국인 순매수 그렇죠. 금액입니다. 근데 네. 지금 10월 한 달을 놓고 본다고 하면 SK 하이닉스 매수 금액이 상위권 10위 안에 못 올라오고 단연코 삼성전자만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특히 최근에는 HBM뿐만이 아니라 범용 D램 그리고 랜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의 평택 P5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그게 28년도 돼야 준공돼서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도 돼야 사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잘 버텨둘 여력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좋게 보신 섹터가 이제 금융이랑 지주인데 여기도 별로 뭐 아귀가 없습니다. 토달게. 왜 좋게 보느냐. 이렇게 토달게 네, 없고 네. 2차 전지가 사실 조금 의외거든요. 이제 문남중 의원님이 2차 전지 얘기를 하신다는 게 뭔가 사실은 전기차 EV 쪽에서는 아직은 실적이 찍히는 건 아니다. 최근에 ESS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말씀하신 AI 모멘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찍히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몸에 어떤 실체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예.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업황이 돌아서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예. 개인이든 기관이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낙폭이 가대하고 업황은 앞으로 한 1, 2분기 뒤에는 좀 돌아설 만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대상이 2차 전지 그래서 10월 달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샀거든요. 예.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되다 보니까 연관된 회사 LG화학 역시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상적인 증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마 올해 주가 지수가 움직인 거에 대한 패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코스피 지수든 삼성전자든 올해 주도했던 대표적인 회사 원전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요.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아마 그 패턴대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문 의원님의 시각 신박합니다. 신박이라는 표현을 여기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할게요. 사실 서학개미들이 미국 기술주도 많이 투자하시고 한국에도 이제 주로 뭐 반도체나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은 어쨌든 위험자산이고요. 안전자산으로서는 또 금도 뭐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 계속 갑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안전자산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기술주랑 같이 가는 흐름들인 거고 빠졌는데 그런 주식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전자산 그리고 뭐 금이나 채권 같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자산,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전체적인 포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주식 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금 가격이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뭐 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년도 금 가격은 올해보다 더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실질금리,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금을 계속 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금 가격은 내년도 뭐 온수당 5,000달러까지 간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는 편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등등 전쟁들을 보면서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들을 신흥국들이 목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 매입을 할 겁니다. 그게 금 가격이 올라가는 동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물론 뭐 주식 팔고 금을 사자 이건 뭐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금에 대한 시각들은 괜찮다. 일정 부분의 포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예, 문남중 의원과 함께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냐? 예, 그렇다라는 말과 함께 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